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자유가 없는 곳. 2. 특별 요구사항. 3.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민들을 꼽으라면 아마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꼽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이야 워낙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군을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프간을 장악해갔고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시민들이 그토록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거의 모든 외국 대사관, 기업, 단체들을 사그리 쫓아냈으면서도 유일하게 계속 남아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면서 사무실을 찾아와 특별히 부탁한 한국 단체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전해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소식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는 탈레반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며 침공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끝났다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을 상대하겠다고 강조하며 철수의 정당성을 내세웠는데요. 어쨌든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은 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31일까지 아프간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미군의 철수로 고민에 빠진 몇몇 국가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 세계가 정말로 우려했던 것은 탈레반 체제에서 살아야 하는 아프간인들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워진 이후로 아프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지형적인 장점 때문에 단 한 번도 편안했던 날은 없었으니까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관계로 1800년대부터 2021년까지 늘 강대국들의 싸움터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그리고 이제는 탈레반까지 내일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프간 국민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늘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늘상 다른 나라 군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설사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사막이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농사는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게 회망을 보여준 한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지 3달 후 서울에서는 한나이 지긋한 노신사 한 명이 제33회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순영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NEI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상을 수상한 후 남긴 수상소감이 특별했는데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만큼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부기구가 아프간을 떠났지만 NEI는 끝까지 남아 난민을 돕고 있는데 탈레반 경찰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면서 격려해줬죠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탈레반 경찰이 사무소까지 찾아와 계속 남아도 좋다고 격려했던 것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충돌로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유일하게 수익성이 높은 식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양귀비인데요. 사람을 환각에 빠지게 하는 약의 한 종류인 이 식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손에 꼽이는 고수익 식물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잘 자라는 특이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UNODC, 유엔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물량을 무기로 수금과 가격까지 조절하는 제2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무게에 지친 아프간인들도
점차 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인구의 약 10%가 중독되어 삶은 더 핍박해지고, 기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아이 5명 가운데 1명은 5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평균 16살에 결혼해 6명의 아이를 낳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영양실조였죠. 이런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한 한국인이 사비를 털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권순영 대표인데요. 그가 아프간인들을 위해 제시한 농작물이 바로 콩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UC 데이비스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식품생화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1986년 세계 최고의 식품회사 네슬레에서 콩을 이용한 의료식품 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 네일을 설립하고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NEI 사무소를 냈죠. 무작정 아프간으로 달려가서 그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아프간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콩을 재배해야 한다며 설득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입니다. 즉, 수천 년간 인류의 영양원이자 생명을 유지해준 콩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뜻이죠. 한국이 원산지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콩, 쑥, 과, 보리, 맥, 도 구분 못하는 바보라는 의미로 숙맥이라는 단어를 쓰고 콩을 가득 실어 나르던 강이라 하여 두만강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콩을 키워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콩의 원산지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옛 고구려 영토인 만주 지방이 콩의 원산지인데 이 지방에서 약 5,000년 전부터 콩을 재배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의 회령 유적지에서는 고조선 유물과 함께 콩, 팥, 기장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라는 사실은 1920년대에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모어스와 도어시트는 동양 식물탐험 원정대를 구성해 한반도로 건너와 콩을 수집해 갔는데 총 4,471점의 콩 중에서 한국에서 3,379점, 일본에서 579점, 만주에서 517점을 채집했습니다. 식물의 원산지를 추정할 때는 그 변이종이 얼마나 많은 출현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반도에서 3,379점의 변이종이 발견됐다는 것은 한반도가 원산지라는 점을 증명해주죠. 이 두 명의 학자 역시 조선에서 모은 자료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콩은 어마어마한 단백질을 품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각국은 콩가루가 섞인 밀가루나 콩가루빵, 콩고리, 콩죽 등을 배급해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의 이러한 정성에 감동한 아프간 정부는 그에게 30에이커, 약 3만 7천 평을 99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그는 5개 이상의 종자를 가져가 수차례 시험 재배를 거친 끝에 척박한 아프간에서 생존 가능한 종자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2004년 한 개 주에서 5에이커의 콩 시험 재배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2005년에는 12개 주의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전체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콩을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막이 많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콩은 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후와 토양에 딱 맞는 총자를 재배하기에 적합했는데 생산이 시작된 이후로 피골이 상접했던 아이들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영양실조로 출산 중 사망하던 산모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실조의 가장 큰 원인은 단백질 부족인데 콩은 소고기 25%나 닭고기 22%, 달걀 13%와 달리 40% 가까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즈라는 것을
비지찌개 한 그릇이면 밥 한 그릇 뚝딱 할 정도로 훌륭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비지의 국제적 명칭은 일본어 오카라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비즈라고 부릅니다. 이 척박한 아프가니스탄 땅에 처음으로 콩을 심은 사람이 바로 한국인 권순영 대표이기 때문이죠.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으로 콩을 재배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틀을 살린 권순영 대표의 애니아이는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탈레반에게도 예외였습니다. 2003년, 즉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2년 뒤부터 아프간으로 건너간 그는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자칫 미군의 뿌락치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애니아이 사무실은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타깃이 되기도 했었으나 사무소를 찾아온 경찰들도 난민에게 제공할 식량 꾸러미를 만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었죠.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경찰 조사와 불심 검문을 받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좋은 일 한다. 계속해서 아프간에서 훌륭한 일을 해달라며 되려 그에게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그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탈레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진심을 다해 아프가니스탄의 영양실조 퇴치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국가를 돕겠다며 아프리카 모델을 내세워 아프간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아프리카처럼 도와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죠. 권순영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높은 나라다. 타국의 원조를 고마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움과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 대표는 한국 역시도 전쟁을 경험한 후 헐벗고 굶주린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자급자족의 달콤한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석 경제 고문이었던 자킬 리원은 권 박사는 맨몸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처음에는 먹어보지도 못한 콩을 키운다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의 노력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마음이 열렸다고 회상합니다. 현재 권 박사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해 미군이 철수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기는 했으나 이제까지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콩을 재배하지만 이제 사실상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주에서도 곧 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딱 맞는 봉 총자를 개발하고 재배하고 가공하고 시장을 만들어 공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30만 톤의 콩을 생산해 국가 스스로가 영양실조를 퇴치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죠. 그의 이러한 자리명 영양실조 퇴치 모델은 다른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등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 있었던 리튬 광산을 모두 사들이며 전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해버린 중국.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을 짓밟고 세계 1위로 등극하며 떵떵거리자 중국은 리튬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격을 줄 수 있다며 겁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요소수 공급을 중단시켜 대한민국 유통망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반도체보다 커진다는 2차전지 산업을 통째로 마비시켜버리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몽골에서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몽골 연합이 바로 어제 몽골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은 중국에서 리튬을 더 이상 사올 필요가 없어지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대박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된 것인지.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제발 사라라고 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는데 이기를 느낀 중국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는데 최근 몽골에선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커지면서 마치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익숙한 외관과 낯익은 제품들. 한쪽 공간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이들까지. 마치 한국과도 같은 이곳은 몽골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관련 업계 1위에 오른 한국 편의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 매장은 이 기업과 경쟁사까지 포함해 무려 400여 개에 이릅니다. 길공 한국 편의점 울란바토르 지점 매니저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에서 1,200명 가까이 손님이 오셔서 한국처럼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한국 편의점을 이용하는 몽골인 고객 안우징은 항상 편리하고 좋은 상품이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마트도 2016년부터 몽골에 진출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울란바토르에서만 3호점째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다양한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남규 몽골 주재 수석부장은 저희 매장에는 일평균 12만 명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고객은 몽골 현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가끔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좀 계십니다. 전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 믿겨지시나요? 이 밖에도 제과점과 카페 등 몽골의 다양한 업계를 사실상 한국 기업이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신뢰가 밑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몽골에서 한국이 초대박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이 몽골에서 초대박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몽골 이렇게 3나라가 핵심 광물 협의체를 만든 것인데요. 삼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광물 샘플 분석 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몽골, 미국-몽골 양자 간 추진 중인 광물 탐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삼국 간 공통 관심 지역을 발굴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광물인 리튬. 반도체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2차전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 미국, 몽골이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캐네디안 디멘션에 따르면 탐사 기술과 채굴 기술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미국 연합의 세금을 거의 100%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리튬을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몽골에서 리튬을 초대규모 채굴해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규모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해당 외신은 리튬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히토류도 몽골에 매장되어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인부얀 아마르사이칸 몽골 부총리는 몽골은 광물자원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몽골 국립지질연구소에 따르면 몽골에는 6,140만 톤의 구리, 310만 톤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데요. 사인부얀 부총리는 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몽골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몽골에는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싶다고 알린 것으로 전했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 1위 리튬 및 히토류 매장지로 떠오르자 세계 1위 갑부이자 전기차 압도적 1위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 직접 몽골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화요일에 콥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너브선엠즈레인 오이운 얻은 몽골 총리와 전기차 부문의 잠재적 투자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수도 340만 명 수준에다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론 머스크가 몽골의 초대규모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공장, 심지어 스타링크 법인까지 몽골에 세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에 얼마나 많은 리튬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실제로 795억 원을 투자해 몽골 광산회사 몽나 지분 60%를 인수한 한국의 금양은 내년 초부터 현지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나는 이미 허가받은 텅스텐 등은 연내 채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양은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진행해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10일 몽나 측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몽골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몽골은 이미 제2의 한국과도 같습니다. 이니 몽골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이마트에서 매일 새끼 장을 봅니다. 야채부터 과일, 고기, 심지어 한국산 제품들도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장을 보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이미 몽골 전역에 있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이곳에서 한국인들처럼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편의점 앞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라면에 김치까지 함께 먹고 있죠. 몽골 거리도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통째로 옮겨놓은 듯 한 곳이라 한국인이 몽골 여행을 가면 자신이 여행을 온 것인지 한국에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몽골에 있는 아파트들도 모두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짓다 보니 한국과 똑같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한국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몽골 국회에서는 최근 이럴 거면 차라리 몽골을 한국의 연합국가로 지정하여 세계 최고인 한국의 IT 기술과 인프라 등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몽골 국민들도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는 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은 한민족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인 사실로 고증되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에는 1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했거나 취업을 했던 이들이 수십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2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잘합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살이를 해본 이들은 한국 문화에 동화돼 한국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 편입돼도 몽골인들은 전혀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국회의원들은 한몽골이 국가연합을 시도 하나의 연합국가로 변한다면 두 국가가 공히 얻을 이익이 많을 것이라며 몽골을 한국에 완전히 연합시키지 않더라도 이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인 과거의 역사를 벤치마킹, 몽골의 일부 지역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몽골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는 것은 바로 사막화 때문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다수 몽골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대변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몽골인들이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몽골을 대변화시켜줄 수 있는 곳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14억 2,500만 명,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로 등극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미친 듯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10명의 인도인들 중 8명은 IT 천재들일 겁니다. 컴퓨터를 매우 잘 다루고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죠.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 인도인 IT 천재들의 수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도인 천재들이 인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힌두인들 사회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은 카스트 계급 때문에 발목을 잡혀 수십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던 인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앨런 머스크도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모디 총리를 그 어느 나라 정상보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인도에 올인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인도 모디 총리가 갑자기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며 너무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있어 한국인들조차 놀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미적분 킬러무랑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 수능에서는 흔한 문제입니다. 인도 수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IT 인도공과대와 출신들은 모두 제2 조인트 엔트런스 이그제머네이션의 IIT의 입학시험 시험지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그때까지 배웠던 공식이 모두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듯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학 IIT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만 꼽는다면 우수한 인재의 선발입니다. 가장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IIT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공정하다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IIT 입시 수학 문제를 본 서울대 수학과 김명환 교수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IIT 인도공대의 입학시험인 제2 조인트 엔트런스 이그제머네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 입시 문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3과목에 걸쳐 각 40문제가 출제,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시간 되는데 절반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면 원하는 인기 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전체 수석 합격자가 70점 정도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만점도 맞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수능 시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모든 과목은 단답형 4문제를 빼곤 36문제가 사지선다형입니다. 하지만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라고 해서 한 번호로만 찍어도 전체 점수의 4분의 1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제별로 오답에 대해서는 1, 2점의 감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게다가 과목마다 과락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무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3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난이도 측정을 위해 서울대 수학부 김명환 교수, 물리학부 유재준 교수, 화학부 김희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 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학부 김혜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 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세 교수의 공통적인 평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안 가르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명환 교수는 수학 과목은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고 사지 선달아서 25점을 기본 점수로 받는다 해도 40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재준 교수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국가별로 선발된 과학영재, 영재들이 치르는 국제올림피아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수학 과목의 경우 40문제 중 절반인 20문제는 수능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킬러무랑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 공과대와 수학 입학시험은 총 40문제로 20문제는 수능 미적분 킬러문항 수준이고 나머지 20문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1학년을 끝내야 겨우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공과대학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이에 대해 IIT 마드라스의 제2 담당 교수인 카오머카어 교수는 우수 인재들 뽑는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도인들이 IIT들 꿈꾸는 상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한 선발 외엔 마땅한 대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2는 7개 캠퍼스의 담당관들이 모여 출제를 관리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입시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능에 당당하게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평화 킬롤리어 인도 출신이 CEO로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양평화 BBA 키룰러너 러스파움 문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마이크론, 마이크란 등이 있습니다. 킬러로 지금은 물러났지만 지난해까지 인도인 대표가 있었던 노키아도 있습니다. 양평화 킬로블의 러브솜 뷰너 BIT계 기업으로는 딜로이트, 덜로잇, 갭캅, 일크, 위역 등이 있습니다. 6킬로블의 레이넘 우너 파라그 아그라와를 포함해 이들 중 다수는 인도 공과대, IIT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5킬러로 물론 이들 CEO 외에도 기업의 요직이나 실리콘밸리에서 IIT 출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IIT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설명회에서 6년 만에 2천만 루피, 약 3억 2천만 원 급의 연봉 제안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어 우버는 IIT 뭄바이, 마드라스, 루키, 칸푸르, 구와하티, 바라나스 캠퍼스 재학생에게 기본급 1억 5천만 원의 보너스 및 혜택 등을 포함해 총 3억 3,5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IIT 채용 설명회에는 우버, JP모건, 플립카트, 아마존, 슐럼버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골드만삭스, 오라클, 인텔, 셉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IIT 칸푸르 캠퍼스의 경우에는 약 425명의 학부생과 348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는데 의뢰 총 47개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9건에 비하면 150%나 늘어난 것으로 제시한 최고 연봉의 경우 글로벌 기업은 약 3억 2,500만 원, 인도 국내 기업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하버드나 MIT 입학이 IIT 입학보다 더 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도인의 평균 월급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인도인들이 3억 3,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6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하다 엄청난 수의 IT 천재들을 배출하는 인도. 인구도 세계 1위고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천재 IT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인도에 올인한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도 모디 총리를 미국에 국빈 초대하였고 미국 언론들은 처칠급 대접을 했다며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극진하게 다른 나라 정상을 대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모디 총리의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다른 나라에는 특혜를 주지 말고 오직 미국 기업들에만 특혜를 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모디 총리가 바이든과 만난 후 인도에 도착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한 것인데요. 바이든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건립 비용의 무려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100조 원짜리 공장을 지으면 50조 원을 주고 200조짜리 공장을 지으면 100조를 주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제품 디자인 관련 투자와 5년간 순매출액의 4에서 6%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제품 제조와 정보기술, IT, 하드웨어 투자와 생산을 연계한 인센티브, PLI도 지급하고 전자부품과 반도체 제조 관련 투자에는 25% 규모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도 화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로 가득한 인도공과대학 7개 캠퍼스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공과대와 학생 및 교수진이 협력해 4개에서 6개월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이 졸업하기도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인도공과대학 학생들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돼서 꿈만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모디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하려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인도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대반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